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6천여 명 줄어서 이틀째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역시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다음 주 일상회복의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진입 기준으로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차등 지급으로 생긴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고강도 봉쇄 조치인 제로 코로나19 정책은 지속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환자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만 3,925명으로 전날보다 6천 명 남짓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줄어든 383명, 이틀 연속 3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9명으로 지난 2월 14일 21명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내려간 18.8%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7.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2%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23만 2,866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고는 17,018명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일상회복을 위한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 정부 출범 뒤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착기 진입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조치와 진료 공백 없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특히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거나 보지 않아도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업종에 따라선 추가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를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재연장됐습니다. 네, 검사 정확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 즉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 판정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3일까지였는데 방역 당국이 재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여전히 90%를 넘겨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의 종료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과 정확도 측면을 놓고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확진자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수가를 적정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PCR 기반 진단 검사 체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항원 진단 검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신속항원 검사 확진 인정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진단 키트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긴급 승인 비슷하게 막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사후 검증을 해가지고 속한할 필요가 좀 있어요. 문제점 있는 거는 이제 아예 그 허가 반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편 해외 입국자는 현재 PCR 검사만 인정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 검사 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 9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시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25일 이후 30명에서 70명대 신규 감염자 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또 시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시에는 고위험 지역 21곳, 저위험 지역 34곳이 있으며 봉쇄식 관리를 받는 건물은 873개에 달합니다. 한편 상하이의 9일 신규 감염자 수는 3,014명으로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3,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강력한 봉쇄 격리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양태와 지금 우리가 미래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란 의사를 표시했다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브레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기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신고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시 체계를 통해서 소아의 원인 불명 급성 간염 의심 사례 1건이 지난 1일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환자는 호흡기 검체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주로 소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검출됐습니다. 이상원 중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해당 사례가 코로나19와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층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의 원인 불명 급성 간염은 지난달 4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지난 4일까지 세계 19개국에서 237명 발생했고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네, 항암제 대부분은 주사 형태이지만 일부 항암 성분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서 비활성 형태로 주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비활성 형태로 주입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항암 성분을 잘 녹여서 활성 형태 주사제로 바로 쓸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의 대장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활성 물질로 변환돼 약효를 내지만 활성 물질은 용매에 잘 녹지 않아 비활성 물질을 주사제로 인체에 주입합니다. 이리노테카는 전이성 대장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로 비활성 형태이기 때문에 간에서 SN38이라는 항암 물질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는 약 5%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항암 화합물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활성 성분을 잘 녹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약물을 이중으로 둘러쌌습니다. 대장암 항암제의 활성 물질을 주사 형태로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기술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극난용성 약물에다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친수성 화합물을 이렇게 같이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저희가 1차 입자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1차 입자 자체도 여전히 이 소수성 부분, 난용성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난용성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양친매성 구분자를 다시 둘러싸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미국 암학회에서 활성 물질의 약효가 비활성 물질보다 4배 정도 더 높다는 내용의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대장암과 위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경우 활성 물질을 인체에 직접 전달해 기존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도 효능을 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량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투자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8월에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단체 스포츠가 어려워지면서 골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골프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인 뒷땅치기가 자기도 모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손이 아파도 참다가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골프를 치다 손에 통증이 시작된 김채근 씨. 모래벙커 주변에 얼어붙은 땅을 3개 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아픈 걸 참고 골프장에 나가기를 반복하다 손가락을 굽히지 못할 만큼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늘진 부분에는 얼어있는 부분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거리도 있고 뻥긋이 하시니까 이제 3개 친다고 쳤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뭐 문제를 못 느낄 정도였었고 그게 이제 주말에 공 치면 조금 더 아프고. 진단 결과는 유구골 골절. 손바닥 아래쪽에 힘줄을 감싸듯 생긴 뼈가 부러진 겁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고 통증도 심하지 않아 버티다 증상이 악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손만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다시 찾아 수술한 끝에 통증을 씻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뼈가 부러질 만큼의 손상이 아니라고 환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다치고 나서도 손을 다 쓸 수 있고 견딜 만한 정도의 통증이 계속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젊은이들이 골프를 시작했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대중화하면서 골프 인구는 빠르게 늘었습니다. 덩달아 골프를 하다 손을 다쳐 병원을 찾는 사람도 코로나19 이후 20%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몸을 풀지 않으면 골프 연습도 언제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그립을 들고 20분, 30분 이상 계속 하는 그런 운동은 연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증을 참고 병원 치료를 미루지 말고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물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 값을 비롯한 물가 급등이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어려운 문제이지만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 즉 3.8리터에 4.374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47.4% 급등한 것으로 역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가격도 갤런당 5.55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장 기름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는 갤런당 5.841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 공급 부족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0달러 선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Because of the supply chain issue that's in the Russian issue, because these are, issues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to basically work with other governments to address them.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를 낮추는 것이 최우선 국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임금 인상을 주고 역사적인 수준으로 적자를 줄이고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 급등을 잡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값 상승 등 최근의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of the roots of the inflation are outside of our control, to state the obvious. But there are things we can do and we can address and we need to do.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에도 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연준으로서는 돈줄 재기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주 도시 건물 잔해에서 민간인 시신 44구가 발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레그 시네후보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현지 시간 10일 SNS를 통해서 중소도시 이지움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시신 4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지난 3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시네후보프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남동부 도시인 이지움은 돈바스로 이어지는 관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최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 무기 도입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연일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소출길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중되는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의 한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간신히 껐지만 시설은 초토화됐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на объекте, в который попала русская ракета. Всего было выпущено по Одессе 7 ракет.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работ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м шел рабочий процесс.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까지 동원해 오데사의 호텔 2곳과 쇼핑몰을 폭격했습니다. 킨잘은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빨라 요격이 쉽지 않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는 서방의 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Вперше за десятки років в Одесі немає звичайного руху торговельного флоту, немає звичайної портової роботи. Напевно, цього в Одесі не було ще. 각각 세계 4위와 6위 규모인 우크라이나의 옥수수와 밀 수출은 대부분 오데사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Ukraine is the wheat basket of Europe.
and it's sitting on 8 billion euros worth of wheat right now from last year's harvest. They cannot export it. They have no access to the sea. This is one of the key issues that we must address.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곡물 가격 폭등세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내전,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수천만 명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천여 명이 남부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제철소에는 다친 군인 수백 명과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10일 언론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군인이 제철소에 남아있으며 이 중 수백 명은 부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000명이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된 러시아군의 공세로 전력이 약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민간인 대피 작전도 계속됐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 국장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하고 있지 않다며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도 돈바스 전투로 전장이 확실하게 끝날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는다며 장기전 양상을 우려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 중이라고 본다며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돈바스를 넘어서는 목표를 성취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꿀벌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적자는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와 관련한 예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말이었죠. 한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꿀벌의 소멸은 분명 환경적으로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이야기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